우리의 행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이곳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문명이 살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정말로 수수께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키르톱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오래된 묘사가 새겨진 반지입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관리국은 고대에 침몰한 두 척의 배의 잔해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후기 로마 시대에 속하며 약 1700년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마물루크 시대에 속하며 약 600년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리아의 난파선 현장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그 중 하나가 특히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녹색 보석이 박힌 금반지로 어린 양치기 소년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소년은 어깨에 어린 양을 들고 있습니다. Специалисты знают, что именно так выглядели раннехристианские изображения. 예수님, 선한 목자입니다. 크기로 보아 반지는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청 직원들은 이것을 매우 희귀한 발견이라고 불렀습니다. 배들은 항구 입구의 얕은 바다에서 침몰했고 불과 4m 깊이에 놓여 있습니다. 해저에서 고고학자들은 마물루크 시대의 은화 500여 개와 고대 로마 시대에 속하는 수백 개의 청동 및 은화를 발견했습니다. 옥스리 모양 조각상과 희극 가면을 쓴 연극배우 조각상도 발견됐습니다. 이 외에도 청동못, 손상된 철닫, 나파이프, 도자기, 그리고 악령을 쫓기 위해 사용된 청동 방울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의 모습이 새겨진 팔각형 금반지는 이 컬렉션에서 가장 정교한 유물로 여겨집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 중 하나가 있었던 카이사리아에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유대인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한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고대 두루마리 보관소. 에베레스트에서 180km 떨어진 해발 4300m의 티베트에는 고대 사원인 사케아 사원이 있습니다. 2003년에 이 사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발견 덕분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사원에서 고대 필사본 보관소를 발견했는데 이 보관소는 말 그대로 벽 안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사원 자체는 1073년에 콘촉 갸프라는 고대 유력 가문의 숙녀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는 불교 승려로 서약을 받은 7명의 티베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원의 주지들이 13세기까지 몽골 원나라의 후원을 받으며 티베트를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사캬는 티베트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고 이 지역의 불교 종파가 티베트에서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1959년까지 계속되었고 그때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주지는 인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곳의 디라둔이라는 도시에서 수도원을 세워 그곳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캬로 돌아가 봅시다. 수도원에는 아름다운 고대 필사본들이 소장된 독특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사본은 불교에 관한 것입니다. 2003년에 한 연구팀이 수도원의 한 벽에서 놀랍게도 고대 두루마리와 책들이 가득한 거대한 밀봉 저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저장고의 크기는 인상적입니다. 벽의 길이는 약 18m이고 높이는 약 3m입니다. 그곳은 문자 그대로 고대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는 두루마리 형태로, 일부는 책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문서들이 케이스 안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중국 연구자들은 비밀 창고 출토 필사본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숨겨진 필사본과 두루마리의 수는 약 8만 4천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필사본들은 불교뿐만 아니라 역사, 천문학, 수학, 다양한 예술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종교 문서는 금과 은이 첨가된 잉크로 쓰여졌으며 주로 원나라와 명나라 시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히 귀중한 필사본들은 13세기 쿠빌라이 칸 시대에 작성되었습니다. 도서관과 사원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곳에는 역사, 연대기, 지리, 의학 등과 관련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방대한 양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대한 라칸쳔포 홀의 선반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광경은 매우 장엄하게 보입니다. 참고로 바로 이곳에 약 500kg에 달하는 독특한 고대 경전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비로운 칭로데 미로플로레스 수도교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
망치와 끌로 만든 잔인들이 있었을까요? 그때 누가 살았을까요? 남아있는 이 벽 일부만 봐도 건물의 규모를 보면 굴착기나 수톤짜리 트럭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게 분명합니다. 참고로 이 장소 정보는 스페인어권 인터넷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돌판들은 소투델푸엔의 옛 운하에 속했던 수로의 일부였으며 이 지역은 싱글로 데 마사트리고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사트리고스는 정말 멋진 곳으로 그 옆을 과달로파 강이 흐르며 강이 깎아낸 지형과 다양한 색깔의 암석들이 이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붉은색, 자주색, 회색, 베이지색 등은 다양한 지질층이 보여주는 색조 중 일부로 이 지층들은 물에 의해 제3기와 제4기에 침식되었습니다. 갑옷, 자전거. 2008년 5월 브리스톨 대학교의 고고학자들이 샤토 고야르 성터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하 2.5m 깊이에서 전사들의 방어용 갑옷을 구성하는 철제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근처에서 두 번째 매장 흔적인 잘 보존된 말 골격을 발견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는 또한 필리프 2세 오기스트의 주하인 드니에 투르노아와 아키텐 공국의 주화도 발견되어 이 갑옷이 리처드 1세 사자 시망이 오기 전 시기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에서 특이한 점은 철갑옷 조각들의 배치였습니다. 위에서 보면 자전거의 윤곽을 닮아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인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갑옷 조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고고학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들은 땅속에 거의 9세기 동안 묻혀있던 기사 자전거의 부품들이었습니다. 이미 할슈타트 시대에 유럽에서는 철을 가공하는 기본적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철을 탄소화하여 강철 칼날을 만드는 드문 시도들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라텐 시대에는 강철 제조 기술이 완전히 습득되었으며 마찰에 강한 고품질 표면을 가진 용접 부품을 만드는 꽤 복잡한 방법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철 부품의 금속학적 연구와 연마면의 현미경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이 독특한 중세 자전거의 주요 구조 요소들이 바로 강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강철 제품 제조법은 거의 변화 없이 로마 시대 전체를 거쳐 전해졌으며 초기 중세 유럽의 대장장이 기술 수준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점차적으로 학자들은 기사 시대의 이례적이었던 이동수단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룡 배아가 들어있는 알입니다. 2010년 중국 남동부 광저우 일량석 자연사 박물관을 보수하는 동안 직원들이 소장품을 정리하다가 공룡의 화석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발견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알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일부 표본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그중 하나란에서 배아의 골격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표본은 2000년에 중국 남동부에서 발굴 작업 중에 수집된 것이었고 그동안 박물관의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길이 16.7cm의 알 안에는 오비랍터로사우루스의 배아가 들어있습니다. 이 테라포드 공룡들은 백악기 시대에 현재의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깃털로 덮여 있었고 이빨 없는 입과 각질 덮개인 람포테카가 턱에 있었습니다. 이 화석은 6,600만, 7,200만 년 전 것으로 과학자들은 아기 일량이라 명명했습니다. 배아의 몸 길이는 27cm입니다. 이 작은 공룡은 태어나기 며칠 전 산사태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아의 자세는 매우 특징적입니다. 뒷다리는 양옆에 위치하고 머리는 몸의 앞쪽에 붙어 있으며 등은 달걀의 둔한 쪽을 따라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자세는 현대 조류의 배아가 부화 직전에 취하는 자세와 매우 비슷합니다. 새끼는 머리를 앞다리 아래로 집어넣습니다. 이로써 현대 조류의 발달에서 보이는 일부 규칙성과 특징이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 같은 고대 형태에도 이미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발견에 대한 연구는 최신 스캔 및 시각화 기술을 이용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됩니다. 호메로스가 묘사한 고대 도시. 고고학자들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도시와 관련된 비문이 새겨진 헬레니즘 시대의 성서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부에 따르면 발굴 작업은 아기오 캄파스 항구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알리바스타와 현지에서 채취한 돌로 지어진 헬레니즘 시대의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은 기원전 3, 2세기로 추정됩니다. 이 유적지는 마브로브니 산 기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북부 에게해의 바위 해안까지 뻗어 있습니다. 팀은 많은 건축 요소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둥 위에 놓인 수평 구조물인 엔타블러처, 도리스 양식의 주두 5개 조각상 받침대, 기둥 일부, 대리석 다리, 벤치, 그리고 아이들을 형상화한 대리석 머리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철제못, 화살촉, 테살리아와 마케도니아의 청동 동전, 청동 반지, 점토 램프, 음료 용기, 그리고 암포라 조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도자기 가게 주인 이름이 적힌 타일도 발견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발견은 밀리보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비문이 새겨진 타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제2권의 함선 목록에 언급된 고대 도시 밀리보이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이 부분에서 시인은 아가멤논 왕국 시절 트로이 원정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 도시들을 열거했습니다. 이 도시는 다른 고대 그리스 작가들의 후대 작품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황금 팔찌의 집. 이곳은 서기 79년 화산 폭발로 매몰된 고대 로마의 도시로 로마인들의 1세기 생활에 대해 많은 정보를 학자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황금 팔찌의 집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도시 빌라로 많은 방들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테라스, 정원, 포도밭, 그리고 매우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꾸며진 곳입니다. 이 훌륭한 마감재 대부분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프레스코와 모자이크, 대리석 상감, 테라코타 부조, 유물들이 있습니다. 일부 프레스코와는 벽에 석고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벽에서 떨어진 석고로 복원가들은 원형 재현에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추정컨대 이 집은 베수비오 화산이 분화되기 17년 전에 발생한 지진 때 피해를 입었고 일부 방들은 오랫동안 수리 중이었습니다. 이 저택에서 고고학자들에게 가장 슬픈 발견은 2명의 어린아이와 2명의 성인으로 이루어진 한 무리의 사람들의 유해였습니다. 척고로 사망 당시 신체 형태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 중 한 명의 팔에는 무려 610드람이나 되는 무거운 금팔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디자인의 기본은 고대 로마 보석 예술에서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2마리의 뱀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머리 모티브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머리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큰 원반에는 달의 여신 셀레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 위로 초승달 양끝을 잡고 그 사이엔 별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팔찌가 1974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집 전체에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장신구는 그것을 소유했던 여성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상자에는 금화 아우레우스 40개와 은화 디나리우스 100여 개 등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20디나리우스로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식구가 폼페이에서 일주일을 먹고 살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정원, 즉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물을 너무 늦게 떠나기로 했습니다. 황금 팔찌의 집에 살던 사람들은 위층 발코니가 무너져 내리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폼페이 희생자의 성별을 석고상만으로는 항상 알 수 없기 때문에 50년 전에는 팔찌를 착용한 사람을 여성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그룹은 아버지, 어머니, 2 어린아이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이 서로 가족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남성 2명 중 1명이 더 젊고 2 소녀는 5세, 6세와 3세로 추정됩니다. 이 석고상 연구는 계속 중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카일라스 산과 그 신비. 카일라스 산 또는 카일라시는 트랜스 히말라야 산맥의 티베트 고원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영토상으로는 중국에 속합니다. 카일라스는 티베트어로 눈의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카일라스는 이 산맥에서 가장 높은 부분으로 해발 6,638m에 달합니다. 하지만 자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십 미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일라스 산의 경사명에서는 인도 아대륙의 4개의 가장 큰 강이 시작됩니다. 간지스강의 지류인 카르날리강, 브라마푸트라강, 인더스강, 그리고 그 지류인 서틀레지강입니다. 높이와 문명의 부재로 인해 이 산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카일라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매우 적지만 이 산은 많은 미스터리와 확인되지 않은 이론들을 품고 있으며 그것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산 정상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아직 아무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 유엔, 달라이라마가 탐험배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순례자들은 시위하며 길을 막았습니다. 그 산의 외형만으로도
미스터리입니다. 카일라스 산해면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하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이 산이 고대 피라미드이며 주변 작은 산들과 거대한 시스템을 이룬다고 봅니다. 지질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바람과 물이 이 산의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으며 산 자체는 지각의 이동과 충돌로 인해 바다 밑에서 지상으로 밀려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산의 남쪽에 있는 균열은 불교에서 최고의 신성한 힘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만자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균열은 지진의 결과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곳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누군가 비밀스러운 의도로 의도적으로 만든 듯합니다. 일부 추측에 따르면 카일라스 산은 수많은 신화와 전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순례지 중 하나입니다. 힌두교인들은 카일라스를 시바신의 산으로,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궁전으로 여깁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산 내부가 비어 있고 그 안에 깨달은 이들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산을 한 바퀴 도는데 53m를 걸어야 합니다. 기슭에 있는 계곡에서요. 이러한 순례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바로 카라입니다. 이 전통은 티베트 숙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이라도 카라를 완주한 사람은 업과 평생 지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다음 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는 좋은 운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카일라스 산을 다녀온 이들은 시간이 멈춘 듯 느꼈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마치 내면의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거대 수은 집단 중독 사건. 세비야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과거 시대에 발생한 수은 집단 중독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오늘날 건강에 해로운 증기를 내뿜는 액체 금속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로 꼽힙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를 몰랐습니다. 스티븐 엠슬리의 아래 전문가 그룹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23곳에 위치한 370개의 고대 무덤을 분석했습니다. 소집된 데이터는 신석기 시대부터 고대까지 5,000년에 걸쳐 있습니다. 서수의 중독 사례는 청동기 시대에 발생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널리 주사, 황화수은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분쇄하면 선명한 붉은색 가루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주사는 안료로 사용되어 물감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이 안료는 장식품, 종교 의식 도구, 심지어는 시신의 몸에도 발랐습니다. 머리카락에도요. 보관 문제로 과학자들은 평소 100만 분의 2 수준인 수은이 400까지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들이 죽기 전 수은 증기를 마시거나 신비로운 목적으로 주사,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500년 된 뼈가 막대기에 걸려있다. 수백 년 전, 현재 페루 해안 지역의 원주민들은 훼손된 무덤에서 죽은 이들의 유해를 모아 막대기에 꽂아두었습니다. 학자들은 친차 문화계곡 석관에서 이러한 막대기가 약 200개 나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관습이 생겨난 이유가 이 무덤들을 약탈한 스페인인들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조상들의 유해를 어떻게든 다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원주민들은 그 유해를 이런 막대기에 끼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총 4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친차 계곡의 44개 묘지에서 664개의 무덤을 조사했습니다. 추뼈가 꿰어진 막대기 193개를 발견했습니다. 뼈와 나무에 있는 방사성 탄소를 통해 그들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성 탄소는 생애 동안 몸에 축적되며 사후에는 알려진 속도로 질소로 분해됩니다. 남아있는 방사성 탄소의 양을 통해 유기체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척추뼈와 막대기는 1450년에서 1650년 사이에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잉카 제국이 붕괴되고 유럽 식민지 지배자들이 권력을 잡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복원된 무덤 대부분은 과학자들이 추파라고 불리는 큰 석관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런 무덤에는 거의 항상 여러 명이 함께 묻혀 있었고 한 무덤에서는 수백 명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000년에서 1400년 사이 전성기에는 친차 왕국에 약 3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15세기 말에는 이들이 잉카 제국과 합쳐졌습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한 후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이 민족의 인구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583년에는 단 979채의 집만 남았습니다. 유럽 문서에 따르면 스페인인들은 종종 친차의 무덤을 약탈하여 금과 유물을 수집하고 유해를 파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랑이 머리를 한 용의 조각상입니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전설적인 산싱두이 유적과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 발굴 작업 중 호랑이 머리와 용의 뿔을 가진 신성한 짐승, 용의 독특한 청동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청동 조각상의 앞다리는 삼각형 구리 받침대 위에 놓여 있고 뒷부분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을 2021년 12월에 발견했지만 동양역으로 호랑이의 해인 중국 설날을 앞두고서야 이 발견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동 신상의 몸통은 아직 완전히 발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간 부족과 힘든 작업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유물의 두 번째 전면 발굴을 2022년 3월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이 유물이 기원전 1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중국에 존재했던 상왕조 시대에 속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반은 용이고 반은 호랑이인 이 청동상은 아마도 의식에서 사용된 종교적 물건이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영향력 있는 시족의 상징 또는 토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세부 사항은 발굴이 완료되고 조각상이 실험실에서 연구된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수께끼의 여성은 에드시보다 300년 더 오래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과학자들은 1909년에 그라츠 근처에서 발견된 개인의 유해를 다시 조사했고 그 유해가 50세가 넘은 나이에 사망한 노년 여성에게 속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Около 3630-3380 годов 이것은 슈타이어마르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 유해로 근처에서 발견된 에드시보다 약 300년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녀의 뼈를 연구한 결과 그녀는 평생 여러 차례 굶주림을 겪었으며 사망 후에는 머리가 잘린 것으로 보입니다. 신석기 후기와 동석기 시대, 즉 기원전 약 4900년에서 3400년경에 중남 유럽, 즉 현재의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지역에서 19세기 말에 발굴된 동명의 묘지에서 이름을 딴 란디에이라는 고고학적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구리 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구분되는데 란디엘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주로 장신구 유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주로 농경에 종사했으며 대체로 대규모의 요새화된 취락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했고 이 취락들과 관련된 묘지도 존재합니다. 매장은 옆으로 웅크린 자세의 토장 의식에 따라 이루어졌고 남성은 종종 두개골 없이 매장됐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성이 키가 작고 상당히 건강했던 여성으로 약 53세의 고령에 사망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뼈 연구 결과 이 여성은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이는 아마도 무거운 짐을 먼 거리까지 운반한 결과로 보입니다. 유골은 또한 여러 차례의 영양실조 시기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키가 약 147cm로 작았던 것도 영양소 결핍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들은 그녀의 두개골에서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절개를 통해 후두공이 확장되어 있었고 후두가도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추에서도 조작의 흔적이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녀가 사망한 직후에 규석 칼로 두개골을 경추에서 분리했다고 추정합니다. 수사관은 이런 행동의 이유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례의식, 뇌를 꺼내려는 의도, 전리품 획득 욕구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북극에서 발견된 금실 자수 조각대. 휴멘의 과학자들은 북극에서 발굴 작업 중 17세기 금실 자수 조각을 발견했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금실 자수와 남성 겉옷의 초기 예시는 오직 판어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북극 기후로 보존됐습니다. 발견물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금실이 200, 300가닥의 실크실로 이루어진 실크 심지에 호일 조각을 감아 만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은 서유럽에서 만들어졌지만 옷 자체는 러시아 장인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이 발견물들이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북극 지역의 환경, 영구 동토층, 그리고 특별한 토양 과정 덕분입니다. 금실로 수놓은 옷들은 셀쿠프족이 아마도 차르를 위해 복무한 대가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발견물은 러시아 박물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실 자수의 유물은 셀리아르트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며 이스라엘에는 황제의 옷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구자들은 킴나 계곡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이른바 왕실 자주색으로 염색된 직물 조각, 술장식, 그리고 양모 서미를 발견했습니다. 직물의 색조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다른 고대 통치자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에 대한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성경 속 왕들의 옷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주색 염료는 선명한 색상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가격이 매우 비쌌고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들은 기원전 약 1000년경으로 확인되어 예루살렘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와 일치합니다. 그 당시 자주색 염료는 지중해에 서식하는 연체동물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염료는 금보다도 더 비쌌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이스라엘과 남부 레반트 전체에서 철기 시대의 자주색 직물이 발견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자주색 산업의 흔적인 조개 껍데기, 연체동물 잔해, 염료 자국이 남은 도자기 조각들만 발견됐습니다. 이 직물은 매우 건조한 기후 덕분에 계곡에서 보존되었습니다. 루리스탄 청동 조각상의 비밀. 지난 세기 1920년대 말 골동품 시장에는 정교한 청동 조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그것들은 사람과 동물의 형상, 양각이 새겨진 청동잔, 그리고 우아한 장식핀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대 예술 애호가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상의 기원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상인들은 루리스탄 산악지역 출신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상들이 어느 문명,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1928년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케르만샤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하르신이라는 마을에서 한 현지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이 조각상들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조각상 소문이 학자와 주민 사이에 빠르게 퍼지자 주민들은 즉시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술품을 사서 박물관과 수집가들에게 되팔기 위해 상인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청동 조각상을 연구한 최초의 서양 고고학자는 독일계 학자인 에리히 슈미트였으며 그는 1935년에 처음으로 루리스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메리 헬렌의 조언에 따라 학자들은 비행기로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리스탄과 페르세폴리스를 포함한 다른 이란 유적지들은 위에서 미리 조사되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유적지 조사뿐만 아니라 고고학 전반에 매우 가치 있어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널리 사용하며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사진 촬영 외에도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레이저 매핑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 발굴에도 불구하고 에리 슈미트 팀은 청동, 상아, 도자기 등 많은 유물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유물들은 이전에 발견된 것들과 유사했습니다. 스르우둠에서의 연구 작업 대부분은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건축물 주위에 집중되었는데 이 건축물은 사원이나 지역 신앙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고고학자들은 무덤에서도 많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물을 만든 문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후보로는 이 지역에 살았던 초기 메디아인과 같은 인도 유럽계 집단이 포함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이 키메르인, 즉 러시아 남부에서 발생해 기원전 8세기에 루리스탄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유목민족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검에 새겨진 사령문자 비문은 이 유물들이 카시트인, 즉 기원전 16세기경 루리스탄에 정착한 민족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기원전 12세기 초까지 카시트인은 중앙 및 남부 메소포타미아를 정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각상들 중 다수가 남성과 여성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형 고양이나 맹금류부터 그리핀, 스핑크스와 같은 신화 속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 조각상들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모티브는 많은 고대 문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천년의 타임캡슐. 여러분이 모를 고대 수중 유적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시안 동굴이라고 불리며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수중 채석장일 것입니다. 동굴 내부에는 기계 작업의 흔적과 이곳이 미지의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풍화 작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굴은 맑은 물이 있는 타임캡슐이 되었습니다. 동굴은 중국 영토 남중국해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 산은 산이 아니라 8천만 년이 넘은 사화산입니다. 동굴 입구는 꽤 소박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홀이 펼쳐집니다. 홀의 반대편 끝에서는 물에 잠긴 인공 동굴들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이 산은 해발 100m 높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사화산 내부에 있습니다. 2009년에야 다이버 그룹이 이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굴 면적은 최소 60m라고 합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아래쪽 방으로 이어지는 셀 수 없이 많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을 따라가던 다이버들은 분명히 고대 채굴의 흔적으로 보이는 쌓여있는 돌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판들의 외관은 고대 중국의 보도블록을 연상시킵니다. 다이버들은 동굴의 지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잠수부들은 또한 다양한 그릇, 램프 받침대, 대나무로 만든 사다리도 발견했습니다. 동굴벽은 진흙에 덮여 있으나 다이버들은 그 아래서 도구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얀샤이와 바바이 채석장에도 비슷한 자국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학자들은 이 자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 모릅니다. 손 도구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동굴이 최근에 다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자국들이 수천 년 전에 생긴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고대 중국인들이 수천 년 전에 이 동굴들을 발견하고 채석장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대 깊이까지 작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발견된 램프나 도구 같은 유물들이 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완성된 얇은 서판을 운반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거칠게 쌓아 올린 돌계단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벽 곳곳에서 복잡하고 표준화된 도구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광산들에서 완전히 다른 유형의 노동력이 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구조물이 수천 년 전 지구를 지배했던 미지의 문명이 만든 거석 구조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라마의 활과 로켓. 라마는 항상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고대 서사시 라마야나의 주인공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라마의 화살은 항상 명중했고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관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는 화살이 7나무를 꿰뚫고 있습니다. 보통 고대 소각가들은 사람들을 원시적인 활로 묘사했지만 라마와 그의 군대의 활에는 항상 독특한 세부 묘사가 있었습니다. 라마 체노케소바 벽에는 궁수들이 평범한 옷을 입은 일반 보병과 함께 행진하며 활에 바퀴가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현대의 활도 똑같은 롤러를 사용하는데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 롤러는 약 50년 전에 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원벽화는 고대인들이 이미 1000년 전부터 이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것이 그저 꽃무늬 장식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왜 무기를 꾸밀까요? 라마는 활에 롤러만 달아 7그루 나무를 뚫는데 롤러만 필요했던 걸까요? 이제 그들의 화살을 보세요. 모두 화살이 가늘고 길어야 관통력이 좋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림 속 화살은 오히려 미사일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화살촉은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단순한 뾰족한 촉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람보 영화 기억나세요? 유튜브의 한 남자가 화살에 폭발물 다는 게 쉽다고 증명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화살이 아니라 로켓 화살이라는 것은 라마에 대한 전설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화살이 떨어진 지역은 파괴되고 그의 적들은 폭발하여 그 자리에 그을음만 남았다고 합니다. 라마와 그의 군대가 정말 그런 첨단 기술을 가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대인들의 조각상을 통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들이 현대인들보다도 뛰어난 놀라운 건축가들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해 볼 때 고대인들의 무기 역시 우리가 역사학자들에게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상한 물질로 만들어진 고대 가면. 얼마 전 플로리다 해안에서 신비로운 유물들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 유물들은 매우 오래됐지만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7개의 물건, 이 과학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모든 유물들은 지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재료인 이리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물건은 인간의 손에 의해 그리고 지구상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리듐은 대량으로 운석에서 발견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의 신호를 보고 찾아나서 귀중한 보석을 얻은 뒤 의식용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물 분석 결과 최소 12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리듐이 매우 단단하고 녹는 점이 높다는 점에서 금속공학 발전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유물들은 아마 고대 잉카인들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대 문명들이 현대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분야에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 2천년 전 장인들이 이런 걸작을 만들었다는 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비라코차 신의 가면이었습니다. 그 두께는 겨우 1.7mm에 불과하지만 그 위에는 위대한 신의 그림과
다양한 종교적 상징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유물은 후기 잉카 문화가 수천 년 된 유물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빈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피라쿠차 신의 그림은 이 유물의 기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잉카인들이 1만 2천년 전에 만든 것이지만 현대 역사는 잉카 제국이 가장 젊은 문명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결국 역사가들은 고대 잉카에 대한 진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거나 그들의 진정한 문화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셈입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앵글로색슨족은 위대한 인디언 역사를 파괴해서 미국이 인디언 문명의 몰락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하던 무지한 부족들이 차지하던 땅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슬라브 지식도 같은 방식으로 말살되었습니다. 역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유물들이 잊혀진 진실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탄자니아의 올두바이 협곡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잃어버린 도시나 보물로 가득 찬 무덤이 아니라 탄자니아의 대지구대 계곡에 있는 가파른 협곡입니다. 이곳은 올두바이 협곡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류 조상의 존재에 대한 가장 초기의 증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의 고 인류학자 부부인 루이 리키와 메리 리키는 올두바이 협곡에서 석기 도구와 2500만 년 된 영장류 프로콘술의 두개골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해에 메리 리키는 두개골 일부와 윗니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약 175만 년 전에 살았던 초기 인류 조상인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 즉 호미닌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는 발견된 호미닌 중 가장 오래됐습니다. 리키 부부와 두 아들 역시 올두바이 협곡에서 또 다른 인류의 조상인 호모 하빌리스를 발견했습니다. 1968년 피터 은주베는 이곳에서 180만 년 된 호미닌 호모 하빌리스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탄자니아와 미국의 고고학자들로 이루어진 팀이 약 180만 년 전에 살았던 암컷 호모 하빌리스의 뼈 수백 점을 발견했습니다. 2005년 보건팀이 케임브리지 피츠윌리엄 박물관에서 이집트 석관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석관은 약 기원전 1000년에 사망한 네스파웨르 셰피트라는 이름의 사제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석관 뚜껑 아래에서 3000년 전 이 석관을 만든 장인의 더러운 손가락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대 노동자들은 레커가 마르기 전에 내부 뚜껑을 다듬었습니다. 이런 조급함 덕분에 그들의 지문이 후손들에게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지문들은 11년이 지난 2016년에야 공개되었습니다. 이때 이 독특한 유물이 이집트 예술가들과 그들의 스타일이 4000년 넘게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다룬 첫 대형 전시에 포함되었습니다. 3300년 된 투탕카멘의 왕좌, 즉 통치자가 앉았던 영예로운 자리는 언제나 특별히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든 왕좌는 통치자가 신들의 이름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상징이자 선택받은 자와 권력의 상징인 특별한 의자입니다. 1922년에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이 어린 이집트 파라오의 왕좌가 발견되었습니다. 투탕카멘은 기원전 1323년경 1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 왕좌는 통치자의 왕권 상징으로서도 예술작품으로서도 그리고 가족 사진첩으로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무덤이 도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좌는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전해졌습니다. 도둑들은 귀중한 보석과 일부 금 장신만을 훔쳐갔습니다. 왕좌 자체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금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모자이크 무늬는 유리, 석영, 에나멜, 상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석이 모두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좌는 여전히 아름답고 무늬들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왕좌 등받이에 있는 그림이 이 왕좌를 특별한 유물로 만들어줍니다. 이 그림들은 파라오를 묘사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원래 파라오는 권위 있고 단단히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야 했습니다. 투탕카멘의 왕좌 등받이에는 그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아내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파라오는 의자에 앉아있고 아내는 오일을 발라주며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듯합니다. 이 여성과 투탕카멘이 부부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의 발목에 짝을 이룬 발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혼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젊고 걱정 없는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연구자들은 그가 몸을 흔들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림 속 왕좌의 다리가 바닥에 고르게 닿아 있지 않고 뒤쪽 다리가 앞쪽 다리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자가
권력의 상징인 왕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팔걸이에는 에나멜로 장식된 날개 달린 뱀이, 등받이에는 태양 원반을 머리에 얹은 4마리 코브라가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다리는 위에 사자머리, 아래에 사자 발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 왕좌가 무덤용인지 파라오가 생전에 썼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림이 전혀 사후 세계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멕시코에서는 2018년 와하카에서 발견된 고대 프리즈를 해독했는데, 이 프리즈에는 미신과 사회적 위대와 관련된 주제를 상징하는 글리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포텍과 미스텍 문화에서 멕시코 국립인류학 및 역사연구소의 고고학자들은 와하카에서 발굴된 고대 프리즈의 글리프를 해석하여 사포텍과 미스텍의 문화적 규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길이 15m에 달하는 이 프리즈는 서기 650년에서 8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래 약 30m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프리즈는 주로 주거용 건물로 추정되는 카사델 수를 남쪽 집의 주요 정면을 장식했으며, 이곳에서는 시끄러운 의식 광장에서 잘 보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알리면서 고고학자들은 사포텍 쪽이 이 공간을 비우는 과정에서 프리즈를 부분적으로 파괴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이곳에서 발견된 장내용 항아리 조각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국립문화유산기관의 고고학 코디네이터인 넬리 로블리스 가르시아에 따르면 이곳에서 발견된 인형들은 희생제물로 여겨지며 아마도 이 공간의 신비성을 없애기 위한 의도로 받쳐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몬테알반에는 넓은 광장과 절두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이는 정교하게 설계된 무덤의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은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시기에 미스텍 가족이 거주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관광객이 고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Считается, что кувшину 5000 лет. Американские туристы 카자흐스탄에서 이 먼 시기부터 브라운은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적 발견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2017년에 그는 같은 지역에서 발굴 작업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고대의 깨끗한 두루마리와 고대 올리브 씨앗과 대추 야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유대 사막에 위치한 쿤나는 동굴이 가득한 지역으로 1947년 베두인이 우연히 귀중한 사해 두루마리를 발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외딴 위치와 건조한 공기 때문에 유대 사막에는 잘 보존된 고대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유대 사막 지역은 브라운과 같은 전문 고고학자들과 고고학 애호가들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발견된 건물들과 유대인 의식 목욕탕의 수를 바탕으로 고대에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쿰난 지역에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덤터의 송진. 영국의 대뱅당 근처에서 무덤으로 사용된 27m 길이의 배가 발굴되었습니다. 사실 이 발견은 80년 전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무덤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고대 묘지인 서튼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학자들은 이 배와 귀금속, 보석들이 624년 또는 625년에 사망한 레드왈드 왕의 무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배 전체에서 발견된 검은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수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더 나은 기술 덕분에 재검사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송진과 비슷한 이 물질은 중동에서만 발견되는 희귀한 종류의 역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청이 배에 있었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수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카라에서 발견된 손대지 않은 고대 무덤 5개. 이집트는 최근 수도 카이로 근처 파라오들의 네크로폴리스에서 새롭게 발견된 잘 장식된 고대 무덤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5개의 무덤은 이번 달 초에 발견되었으며 약 기원전 2700년에서 2200년까지 이어진 고왕국 시대에 속합니다. 무스타파 바질이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9월에 발굴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무덤들은 고위 관리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중에는
고대 이집트의 감독관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5개의 무덤 모두 잘 장식되어 있고 벽화도 훌륭합니다. 발굴 작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고고학자들은 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더 많은 무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간 발견된 가장 큰 로마 모자이크입니다. 런던의 최신 명소 중 하나인 유리 마철로 더 샤드는 분명히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숨겨진 보물 중 하나와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2000년 된 로마 모자이크입니다. 런던 고고학 박물관의 고고학자들은 이달 초 건설 작업 준비를 위한 발굴 중에 이 발견을 했습니다. 팀은 이 잘 보존된 모자이크가 로마 식당의 바닥을 장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발견은 최소 50년 만에 런던에서 발견된 가장 큰 로마 모자이크입니다. 이것은 도시에서는 드문 발견인데 이렇게 대규모의 모자이크는 좁은 도시 환경에서는 보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자이크가 있던 원래의 건축물은 로마의 만시오, 즉 숙박시설, 마구간, 식당을 제공하는 고급 호텔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의 크기와 호화로운 공간으로 볼 때 이곳은 고위 장교들과 그들의 손님들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자이크는 두 패널로 이루어졌으며 큰 패널은 2세기 말이나 3세기 초 제작된 듯합니다. 이 모자이크는 다채로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고 주변은 실과 솔로몬의 매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솔로몬의 매듭은 고대 로마 모자이크에 자주 등장하며 고리가 있는 2개의 타원으로 표현됩니다. 연구자들은 독일 트리오에서 발견된 모자이크의 무늬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지적하며 두 작품 모두 떠돌이 로마 장인들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런던에서 작업 중입니다. 크리사콜라 부석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각 색상의 고유한 의미와 특성을 부여하며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연구자들은 녹색이 성장, 수학, 건강을 상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해서 녹색 돌로 깎은 스카라브를 미라 심장 옆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녹색은 이집트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색이었습니다. 고대 기록과 상형 문자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심지어 녹색 화장까지 했습니다.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이집트 부모들은 녹색이 그들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린이 미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신에는 밝은 녹색의 크리소콜라로 만든 부적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4700년 전 이집트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 말라카이트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녹색 광물이었고 크리소콜라는 시나이와 동이집트 사막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상품이었습니다. 크리소콜라로 만든 이와 비슷한 소년 조각상은 특정 녹색 광물이 오직 아이들에게만 사용되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말라리아로 사망한 아기에게서 발견된 부적이 놀랍게도 4, 5세기에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데 동의합니다. 20구의 미라가 있는 가족 무덤입니다. 이집트, 이탈리아 공동 발굴단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2019년에 고고학자들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수세기에 걸쳐 여러 번 사용된 무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매장 시설들처럼 이 무덤도 약탈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35구 미라와 귀중한 유물, 항아리, 야전나무 들것, 조각상, 카르토나주를 발견했습니다. 이집트, 이탈리아 공동 발굴단의 고고학자들은 1956년에 세워진 아가한 3세의 영묘 근처 도시 서쪽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와 기원 후 4세기의 고대 공동묘지 터에서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미 고대에 약탈당한 대형 무덤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속하는 잘 보존된 미라 20구가 여전히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고학자들은 테라코타 관 안에 카르토나주와 함께 있던 어린이 미라를 주목했습니다. 무덤 자체는 바위에 새겨진 4개의 매장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구는 사암 블록과 흑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측 임무를 이끈 밀라노 대학교의 파트리치아 피안찬티니 교수에 따르면 이 매장 시설에는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묻혔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라 외에도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의 귀중한 유물들, 즉 제단, 구리 목걸이, 비문이 새겨진 석판, 그리고 신화 속 새를 형상화한 나무 조각상들을 발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웃고 있는 항아리. 이 감각이 있는 고대 도금은 그렇게 자주 만나기 어렵죠. 고고학자들이 4000년 된 항아리를 발굴하자
항아리가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2017년 터키에서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7년째 계속된 발굴 도중 또 하나의 깨진 항아리가 발견됐을 때 그 안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원팀이 조각들을 모아 큰 둥근 항아리를 완성했을 때 현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스마일리였습니다. 기원전 약 1700년경 누군가가 젖은 진흙에 두 개의 눈을 두르고 그 아래에 미소를 그려 넣었습니다. 한 개의 손잡이가 달린 흰색 용기는 셔벗을 마시는 데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역사상 가장 오래된 스마일리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발견된 곳은 카르카미스라고 불리며 한때 히타이트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차르든 로마 황제가 새겨진 희귀한 동전. 이 동전은 카포시바르의 리펠루나이 박물관 직원인 마테 바르고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발견했습니다. 2022년 초 그들은 헝가리 남서부 쇼모지주에 있는 로마 정착지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5.6g인 이 희귀한 동전에는 서기 251년부터 253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 볼루시아누스가 새겨져 있습니다. 볼루시아누스의 공동통치자는 트리부니아누스 갈루스였다. 그들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 제국에는 대규모 흑사병이 발생했고 동시에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동부 지방이 황폐해졌습니다. 집권 2년 후 갈루스와 볼루시아누스는 메시아 총독 마르쿠스 에밀리우스 에밀리아누스의 반란 중에 자신들의 병사들에게 살해당했고 이로 인해 볼루시아누스의 통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은 드물고 더불어 그 동전의 액면가도 희귀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동전의 주인을 모르지만 이곳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어 누군가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푸시바르. 어떤 여행자였겠죠. 동전 한쪽 면에는 왕관을 쓰고 머리에서 광채가 나는 수염난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로마의 자유의 여신 리베르타스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동전은 이제 리펠로나이 박물관의 수집품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 박물관에는 이전에 로마 금화가 단 한 개만 있었습니다. 노예 패찰. 1853년이라고 새겨진 작은 노예 패찰이 2021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모난 구리 태그는 일종의 허가증 역할을 했으며 하인이 도시에서 주인과 떨어져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주인은 이 태그를 위해 $10에서 $35를 지불했습니다. 찰스턴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노동 허가증이 발급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이 유물은 매우 희귀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태그는 찰스턴 대학 부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인이 1785년에 완공된 건물을 짓는 동안 허가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 태그는 18세기 미국에서 등장하여 1865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그 위에는 날짜, 직업 종류, 등록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예의 주인이 그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주인의 영지 밖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1900년 영국인 윌리엄 플랜더스 피트리는 이집트 아비도스의 고대 공동묘지 우멜셀카하브를 연구하던 중 호화로운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는 매우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무덤 규모로 보아 그는 미지의 파라오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무덤의 주인은 기원전 2950년경 이집트를 통치했던 여성 모르네이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는지, 연애를 했는지, 혹은 위대한 건축물을 세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모르네이드 여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계 역사상 최초로 독립적으로 국가를 통치한 여성이라는 칭호를 차지할 만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인 파라오 제트가 죽은 후 모르네이드는 어린아들 미래의 파라오덴에 섭정이 되었고 약 10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트리가 무덤을 발굴했을 당시에는 여신 네이트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모르네이드를 이름이 특이한 남성 파라오로 오해했습니다. 그 먼 옛날에 네이트는 공주들과 여왕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여신을 기리기 위해 모르네이드란 이름이 붙었으며 이는 네이트의 사랑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르네이드의 부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집트 왕조의 전통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남편의 자매이거나 최소한 사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력이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않게 가족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왕의 증조부는 이집트 제1 왕조 첫 파라오 나르메르였을 수 있습니다. 모르네이드의 무덤은 일반적인 피라미드와 다릅니다. 당시 평평한 지붕에 마스타바라는 건축물을 지었고 이는 궁전과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마스타바에는 저장실과 매장실이 있었습니다. 하인, 관리, 동물, 그리고 잔인한 관습에 따라 희생되어 저승에서 저인을 모시고 섬겨야 했던 모든 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모르네이드 여왕의 마스타바에 있는 모든 방에는 노섬브리아 왕국의 룬 문자가 새겨진 황금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베르카시의 근처 트위드 강가에서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천년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은 순금으로 만든 목걸이 십자가였으며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십자가 전체에 룬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룬 문자의 일부만 해독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이름 하나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십자가가 발견된 지역은 천년이 넘는 시간 전에 노섬브리아 왕국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종교적 장소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은 발견물을 감정에 맡겼습니다. 발견된 고대 유물들은 바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발견된 유물을 제대로 연구해야 하며 그 후에야 과학자들이 그것을 고고학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황금 십자가의 고고학적 가치를 입증하는데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을 말 그대로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가 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십자가를 서기 8, 9세기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거의 모든 표면이 기호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그중 일부만 해독하는 데 성공했지만 모든 기호가 하나의 단어를 이룹니다. 바로 에오드루프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과학계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십자가 소유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창류층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런 장식을 소유하긴 어려웠을 테니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 자료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에오르드 불프라는 이름의 약자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이름은 노섬브리아의 한 왕에게도 붙여졌는데 그의 운명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쫓겨났고 이후 왕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새로운 흔적들. 과학자들은 이미 수년째 고대 대도시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도시는 불타버린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32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도시가 최소 4번 이상 사람이 살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도시는 도시 전체를 완전히 파괴한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재건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올해 발굴해서 고고학자들은 희귀 유물을 발견해 이 신비로의 도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거의 모든 고고학 탐사는 여러 번 멸망한 도시의 비밀을 밝히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도시는 폐허에서 계속해서 다시 재건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올해 고고학자들은 한때 이곳에 존재했던 정착지에 새로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건축물 흔적 외에도 많은 유물이 발견됐으며 일부는 꽤 희귀했습니다. 옛 건축물 주변에서 고고학자들이 참호를 발굴하며 이 참호들이 초기 정착층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전 발굴을 통해 학자들은 이 도시의 주민들이 직조와 수공예 모두에 능했음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장식품들을 만들어냈으며 또한 석조 조각에도 상당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간티아는 놀라운 고대 사원입니다. 몰타에 속한 고조섬의 샤아라 구원 정상에는 고대 사원단지인 지간티아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문자 그대로 신들의 탑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지는 남쪽 사원과 북쪽 사원 두 개의 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원은 나란히 위치해 있으며 석회암 블록으로 된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부 블록은 높이가 5m, 무게가 50톤에 달합니다. 이 단지가 약 5,500년 전 건설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당시엔 철제 도구가 없었고 발명도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지간티아 신전은 신석기 시대의 웅장한 사원단지입니다. 두 사원의 벽은 석회암 블록으로 지어졌으며 접착제나 모르타르 없이 쌓아 올려졌습니다. 돌들은 단지 무게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신전들이
고대 거인 종족이 신에게 제사하려고 지었다고 믿습니다. 두 사원 모두 평면도가 둥근 단풍잎을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몰타인들은 이런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고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연구자들은 이를 위해 볼베어링처럼 둥근 돌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돌들은 신전 주변에서 발견됐지만 석회암을 건축 현장까지 옮기는 것만으로는 일이 절반뿐입니다. 블록을 위로 들어올려야 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손으로 들어올렸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렛대가 사용되었습니다. 남쪽 신전에는 움푹 파인 부분이 있는 거대한 돌이 설치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부분이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데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전의 5 후진마다 다른 제단이 있었고 문화층의 많은 동물뼈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고 학자들은 지간티아 유적지가 다산의 신앙에 헌정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전 내부와 주변 지역에서는 이 신앙과 관련된 수많은 조각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1827년에 고조섬의 부지사였던 존 오토 바이어 대령이 유적지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쓰레기로 간주된 모든 것들과 함께 이 인상적인 건축물의 비밀을 밝혀줄 수 있었던 흥미롭고 귀중한 고고학적 유물이 들어있었을 흙도 함께 치워졌습니다. 우물에서의 깜짝 놀랄만한 발견.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독특한 보석 중 하나입니다. 스리랑카는 세계 시장에 보석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이 섬나라는 귀중한 광물 수출로 5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파이어 광산이 있으며 솔로몬 왕의 보물 창고를 채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스리랑카에서 여러 건의 주목할 만하고 특히 귀중한 발견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사프라 지역의 우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은 2020년 여름에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지 보석상 집 마당에서 우물을 파다가 거대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보석상은 숙련된 눈으로 그 발견물을 보고 즉시 우물에서 꺼내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돌의 무게는 510kg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조사한 결과 그 발견물은 거대한 사파이어 원석임이 밝혀졌고 보석사는 즉시 당국에 이를 알렸습니다. 돌을 흙과 불순물에서 깨끗이 청소하고 감정을 위해 보내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2021년 7월에 이 발견물이 세상에 공개되었고 모든 주요 언론이 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돌의 총무게는 250만 캐로지입니다. 이 거대한 보석은 이름 없이 남지 않고 세렌디피티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어로 직감이라는 뜻입니다. 스리랑카 국립보석 및 귀금속 관리국 직원 고미니 조이사 씨는 이 사파이어의 대략적인 나이가 4억 년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예비 평가에 따르면 이 원석의 가치는 약 1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역시 라트나프라 근처의 한 광산에서 무게가 310kg에 달하는 사파이어 원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12월 초에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가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치는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알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원석은 이미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시아의 여왕. 14세기의 비문을 해독했습니다. 흑해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터키 기레순주에서 12km 떨어진 기레순 섬에서 14세기에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은 오랜 역사 동안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왔으며 고대부터의 삶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섬은 많은 전설과 신화적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섬은 한때 아마존 여성들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헤라클레스가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신화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009년부터 꾸준히 발굴이 진행되어 고고학자들이 많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견된 유물 중에는 다양한 도자기 제품, 프레스코화, 동전, 그리고 골격화된 유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사원벽, 우물, 무덤의 유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비문은 지난해 이 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 비문은 섬 자체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문은 탑 구조물의 바닥에서 발견되었으며 크라페준타의 황제 알렉시오스 3세 메가스 콤니노스의 통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비문은 30페크 50cm 크기의 테라코타 판에 거위 깃털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비문에는 섬의 건물과 성벽이 게레순 총독 루스탐의 아들 핀케르네스 키리아코스의 아내이자 존경받는 마리아의 명령으로 지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학자들이 이 지역 투르크멘 베이와 디나미스 왕조 간 전략적 결혼이 있었다고 추정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코무니노스는 역사에 위대한 코무니노스 가문으로 기록된 고대 비잔틴 귀족 가문입니다. 또한 학자들은 이 비문의 중요성이 트라페준테 제국의 지역 문자로 쓰인 독특한 작품이라는 점에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오래된 인간의 초상화.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인간 초상화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채 체코 남부에서 콧불소, 조각상, 의식 모닥불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샤먼이었어요. 네, 이것은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성별에 따른 성직자 차별이 전혀 없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입니다. 아마도 여성의 독특한 외모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영혼과 소통하는 중재자는 특별해야 하니까요. 보시다시피 그녀의 얼굴 왼쪽이 오른쪽과 다르고 눈에도 이상이 있습니다. 출생 시 외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약 2만 5천 년에서 2만 7천 년 된 샤먼 여인의 조각 초상화는 바위 언덕 기슭에 위치한 구석기 시대 정착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현재의 남부 모라비아 지역에서 인근 마을은 돌리 베스토니체라고 불리며 그 유적지도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곳은 기후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달리 신비로운 샤먼이 살던 시절의 모라비아는 추웠고 북극 술록과 동굴 사자, 털콧불소 등이 서식했습니다. 매머드도 있었고 매머드 엄니로 만든 텐트나 울타리 뒤엔 원형 오두막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네네츠족, 한피족의 네네츠족과 한피족의 천막집과 비슷했으며 각 천막집에는 1개에서 5개의 깔끔한 화덕이 있었습니다. 도구학자들은 제 속에서 사자와 콧불소 그리고 구석기 비너스를 본뜬 도자기 인형 수백 점의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자기가 발견된 곳입니다. 어떤 도자기일까요? 이 비너스를 보세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걸작입니다. 이 유적지의 거주자들은 대륙을 많이 이동했거나 먼 나라들과 교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중해에서 온 조개 껍데기가 발견됐는데 가장 가까운 해안까지도 500km가 넘습니다. 과거엔 직조공이 5천, 8천 년 전에 등장했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얇은 양모 진물의 자국이 최근에 도니 베스토니체에서 나온 도자기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여성 샤먼은 맘모스 가죽 외에 드레스도 입고 있었습니다. 맘모스는 그녀의 식단에서 주된 단백질 공급원이었지만 약 25%의 단백질은 여전히 그무리로 잡은 민물고기에서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직업과 음식에 대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여성을 오두막 중 하나의 바닥 아래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초상화 발견. 수년 후 36살에서 45살 사이로 추정되는 그 여성은 손에 여울을 쥔 채 묻혀 있었습니다. 위에는 알 수 없는 표시가 있는 매머드 견갑골 2개를 올리고 모두 신성한 붉은 황토로 덮었습니다. 참고로 극북 지역 민족들은 역사 시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샤먼을 매장했습니다. 네, 그녀의 두개골은 유명한 초상화처럼 왼쪽이 변형돼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베네치아 유리구슬. 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의 고고학자들은 알래스카의 세 곳에서 작은 파란색 구슬 몇 개를 발견했는데 이 구슬들은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발견이 아메리카 대륙 발견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처음 도착한 유럽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 먼저 아메리카를 본 이들은 바이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바이킹 이후에도 다른 유럽인들이 이 땅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연구의 저자들은 알래스카 브룩스 포포 지역의 세 곳에서 유리구슬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예전에 이누이트가 살았으며 고고학자들이 구슬과 장신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견은 특별했습니다. 구슬과 함께 과학자들은 여러 개의 팔찌, 반지, 그리고 무엇보다 식물성 섬유로 만든 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끈 덕분에 연구자들이 탄소 연대 측정으로 유물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유물들은 1397년에서 1488년 사이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에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이 기간은 발견물 근처에서 발견된 수치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구슬들이 아메리카에서 알려진 가장 초기의 유럽산 물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합니다. 아마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탈리아에 직접 다녀왔거나 다른 이들에게서 사들인 이탈리아산 물품을 거래하던 사람들과 접촉했을 수도 있습니다. 1400년대 베네치아는 유럽의 유리 생산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이곳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를 통해 물품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구슬이 러시아 극동을 거쳐 알래스카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두루마리. 케테부인 놈, 케테부인 놈. 케테부인 놈의 고고학 발굴지는 여러 개의 암석 매정실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예루살렘 구시가지 남서쪽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1979년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두루마리처럼 말린 두 개의 음판을 발견했고 그 위엔 고대 히브리어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며 기원전 7세기로 추정됩니다. 이 부적에 새겨진 글귀는 토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용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칸바루 조각상들. 이 고고학적 발견은 오늘날까지도 학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컬렉션이 정교한 위조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진품임을 확신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아칸바루 박물관에 전시되어 세계 각국 관광객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컬렉션에는 동물, 공룡,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진 작은 점토 조각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독일 출신 이민자인 발데마르 율스루트가 수집했으며 그는 첫 번째 유물을 아칸바루 근처에 있는 산 부근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율스루트는 마을 주민들에게서 비슷한 유물을 발견해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유적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건축물보다 5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랍에미리트의 유산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이 땅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서쪽에 위치한 가가섬에서 과학자들은 8,500년 전에 만들어진 석조 건축물과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전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마라와 섬 유적으로 이번 발견된 것보다 500년 더 최근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5,800년에서 5,600년 된 지층에서 진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미 확립된 무역과 교환의 관행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견들과 여러 다른 발견들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최초의 정착지는 신석기 시대에 해상 무역로가 발전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8,500년 된 건축물은 이 지역에 더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부다비 제도는 비옥한 해안이었으며 먼 나라들과의 무역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번영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발견된 건물은 단순한 원형방들로 벽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높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약 1m 높이까지 쌓인 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연중 살았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유물들, 특히 사냥에 사용된 정교하게 가공된 석재 화살촉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주민들은 또한 풍부한 바다의 선물도 즐겼습니다. 이 정착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버려진 후에도 사람들은 이곳을 잊지 않았습니다. 거의 5,000년 전 이 유적지에 한 사람이 묻혔습니다. 이것은 아부다비 제도에서 알려진 이 시기에 몇 안 되는 매장지 중 하나입니다. 망가제야. 이것은 17세기 최초의 러시아 북극권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1607년에 시베리아의 타지강에 세워졌습니다. 이 도시는 주로 망가제야 해상 항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항로는 백해와 오비강 유역을 연결했습니다. 망가제야를 통해 시베리아로 밀가루, 빵, 소금 등 여러 상품이 운반되고 반대로 많은 모피가 실려 나갔습니다. 도시는 부유했고 그 부에 대한 전설까지 생겨 망가제야를 황금이 끓는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도시는 1세기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고 주민들은 망가제야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인은 시베리아 식민지와 경로의 전반적인 변화와 현지 모피 자원의 고갈이었습니다. 망가제야는 그곳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흥미로운 곳이 아니었지만 고고학자들에게는 여전히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최초의 발굴은 1862년에 쿠시엘레프스키가 진행했습니다. 발굴 결과 망가제야가 고대 러시아 도시처럼 도시, 크렘린, 포사드로 구분된 구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마다바 지도는 성지, 특히 예루살렘의 가장 오래된 현존 지도이며 요르단 마다바에 있는 성 게오르기우스 비잔틴 교회의 모자이크 바닥의 일부입니다. 이 지도는 1884년 교회 수리 중에 발견되었으며 서기 560년에서 56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이 지도에 남부 시리아에서 이집트 중부까지의 중동 대부분이 그려져 있었지만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미 모자이크 지도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그린 지도 일부는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6개 문, 21개 탑, 수십 개 건물과 구조물이 있는 타원형 요새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마다바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직접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지도의 복사본은 독일 퀘팅겐 대학교 고고학 연구소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룡의 특이한 특징: 오리 주둥이 공룡, 아이나비아. 오디세우스의 최초 화석은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아이나비아는 아랍어로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발견은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했는데 이런 종류가 유럽에서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공룡 시대에는 두 대륙이 바다로 나뉘어 연구자들은 이 공룡들이 아프리카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나비아, 오디세우스드 총은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기에 살았습니다. 이 공룡들은 식물을 먹었지만 다른 오리주둥이 공룡들에 비해 크기가 작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것에 놀랐습니다. 이는 스코틀랜드에서 캥거루를 본 것과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종의 이빨과 턱뼈를 연구한 결과 이 공룡이 오리주둥이 공룡학과인 람비오사우루스류에 속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공룡 머리 위에 복잡한 뼈벼지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북아메리카에 살았고 이후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들의 화석이 아프리카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공룡들이 육로로 그 대륙까지 갈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동물이 분명 물을 통해 그곳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이 종의 개체들은 수영을 잘했을 것으로 보이며 강한 다리와 꼬리를 지녔습니다. 또한 그들의 유해가 강 태적물과 해안 절벽에서 발견되어 이들이 물을 통해 이동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천만 년 된 이빨입니다. 독일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발견 이후 전 세계가 인류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빨은 독일의 에펠스하임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연구자들은 이전에 이런 발견을 오직 에티오피아에서만 했었습니다. 발견된 이빨들의 유사성이 너무 놀라워서 연구자들은 성급한 발표를 하지 않기 위해 1년 넘게 유골의 연대를 재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빨의 나이는 거의 1000만 년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 중 하나인 석조 조각들은 기원전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의 고고학자들은 파키스탄 바리코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벽의 석조 조각들과 다른 유물들은 기원전 2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 전문가들은 1955년부터 간다라 지역에서 작업해왔지만 대규모 발견은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학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도시 바리코스는 그리스와 라틴어 문헌에서 바지라 또는 바드 자스타로 언급됩니다. 이곳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포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스와트 계곡의 모든 농경지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계곡은 독특한 미기후 덕분에 1년에 2번 곡물이나 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바리코트는 일종의 곡창지대가 되었고 그는 인도로 진군하기 전에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이탈리아 학자들은 바리코트의 고대 사원이 원통형 부조에 높이 3m였으며 앱시드형 기단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도 그리스 왕 메난드로스 1세의 통치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이 사원이 세워진 자리에는 그 이전에 더 오래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카로슈티 문자로 쓰인 도자기 조각과 몇몇 동전도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은 바리코트의 사원이 오랜 역사 동안 여러 차례 훼손 행위를 겪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3세기 초 하부 도시가 지진으로 파괴되었을 때 이 사원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페루의 바다 괴물. 오늘날 고래는 친절하고 꽤 해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3600만 년 전 현재의 페루 해역을 누비던 고대 고래는 이런 묘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바다 괴물이라 불리는 이 무서운 동물은 길이가 17m에 달했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참치와 상어를 포함한 대형 동물들을 먹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뛰어납니다. 이 동물은 당시 최대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줄의 길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고래 두개골이 지난해 페루 오쿠카이 사막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페루에는 따뜻했습니다. 이러한 화석 덕분에 우리는 페루해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개골이 바실로사우루스라는 수생 고래류에 속하는 동물의 것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후손이 바로 고래,
돌고래, 그리고 쇠돌고래입니다. 바실로사우루스라는 이름은 왕도마뱀이라는 뜻이지만 이 동물은 파충류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바실로사우루스의 긴 몸 움직임은 큰 뱀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오쿠카이의 포식자라고 부른 이 포식자는 강력한 이빨을 이용해 참치, 상어, 그리고 정어리떼를 먹이로 삼았습니다. 연구자들은 바실로사우루스가 죽을 때 두개골이 바닷속 바닥에 가라앉아 빠르게 화석화됐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바실로사우루스와 같은 최초의 고래류는 약 5,500만 년 전에 육상동물에서 진화했습니다. 후기 에오세, 즉 5,600만 년 전부터 3,400만 년 전 사이에 고래류는 완전히 해양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오쿠카이 사막은 화석이 풍부하여 과학자들이 4,200만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7만 년 전, 인류는 거의 멸종할 뻔했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약 7만 년 전 인류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때 지구에 살아남은 인류가 단 2,000명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사실상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었으며 질병이나 자연재해, 갈등에 쉽게 희생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역사적 순간에 이 요인 중 하나라도 호모사피엔스에게 불리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메리칸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에 실린 그 유전학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인류가 약 7만 년 전쯤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떠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와 달리 모든 인간은 거의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침팬지 무리의 개체들 간의 DNA 차이가 모든 인간 간 차이보다 더 큽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60억 명 전체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BBC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 과학자들은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равнили 377 микроспутниковых отметок в ДНК, собранных в 52 регионах Зем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было выявлено близкое родство двух поколений охотников и собирателей. 호모사피엔스와 함께라면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와 함께가 아닙니다. Ути и хазианы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ейшей ветви современного человека из всех изученных. Столь малое различие в ДНК современных людей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100 인류는 문자 그대로 멸종의 위기에 처했고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인류는 그 당시 살아남은 소수 집단의 후손입니다. 그 집단의 인구는 위기 시기에 아마 2,000명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계도입니다. 고대 DNA 분석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신석기 시대 무덤 중 하나로 거의 6,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무덤의 분석 결과 내부에 있던 35명 중 27명이 한 대가족의 5세대에 걸친 구성원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 서부 구스월트 힐즈에 위치한 해즐로턴 로드 고브는 영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신석기 시대 무덤 중 하나입니다. 1980년대에 이 무덤 내부에서 35명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약 5,600년에서 5,700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된 지 약 100년 후의 일입니다. 몇 년 전 전문가 그룹이 이 매장된 유해에서 유전 물질을 추출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이 유전 정보를 사용해 이 사람들 모두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분석 결과 무덤에 묻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남성과 아이를 낳은 4명의 여성의 후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는 그 당시의 신석기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남성 조상이 4명의 아내를 차례로 두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동시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묻혔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북의 혈통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후대에 묻힌 이들은 남성 친족을 통해 첫 번째 세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가계도에 기록된 이들과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8명을 확인했으며 그중 3명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무덤에 함께 묻힌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녀는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들에게 딸이 있었으나 성인이 된 후 공동체를 떠나 부재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노트르담 아래 무덤에서 고대의 묘지와 석관이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 화재 이후 대성당 복원 작업 중에 노트르담에서 여러 개의 무덤과 납으로 된 석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프랑스 문화부를 인용해 더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 석관은
1300년대에 고위 관리의 장례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흙과 돌의 무게 때문에 석관이 변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전문가 팀은 미니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망자 정수리에서 천조각, 머리카락, 잎사귀로 만든 베개가 잠깐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매장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식물성 요소가 남아있다는 건 시신이 매우 잘 보존됐다는 뜻입니다. 무덤 외에도 채색된 조각상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13세기 원래의 십자가 칸막이의 일부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제단과 내이부를 구분하는 건축 요소입니다. 1700년대 무기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고고학자 그룹이 1700년 이상 전에 노르웨이의 사슴 사냥꾼들이 만든 여러 은닉처를 발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여러 개의 화살촉과 몇 개의 겁주기용 막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활과 화살로 술록을 잡으려면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서부의 상그라프 스카레트 산에서는 사냥꾼들이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은신처를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고학자 팀은 5개의 화살을 발견했고 이 중 3개는 상태 시대 것입니다. 징하가 녹으면서 고대 유물이 드러났고 2011년에는 바이킹들이 1000년 넘게 사용했던 폭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팀은 약 1600년 전에 입었던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보존된 양모 튜닉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에는 고고학자 그룹이 노르웨이의 요툰헤이멘 산맥에서도 수백 개의 사슴뿔뼈와 수십 개의 화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게르바르덴의 얼음 위에서 스키 한 짝이 발견된 지 7년 만에 팀이 2번째 스키도 발견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스키 한 쌍이 완성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석기시대 문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네이처지에 따르면 전문가 그룹이 베이징 서쪽에서 석기시대 문화의 유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약 4만 년 전 고대 호미니드들은 이 지역에서 오크라를 사용하고 작은 석기를 제작했습니다. 이곳은 그 시기 이 지역 조상들의 삶을 드물게 엿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유적지는 중국 북부의 니해완 분지에 위치해 있으며 약 2.5m 깊이의 어두운 올리브색 태적층 아래에 있습니다. 이 태적층은 약 41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팀은 동물의 유해, 430개 이상의 포유류 뼈 화덕, 오크라의 가공 및 사용 흔적, 뼈도구, 그리고 380개가 넘는 미니어처 석기를 발굴했습니다. 이것들은 다듬거나 연마된 돌로 만든 작은 도구와 유물입니다. 가공된 오크라의 존재는 연구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인류와 그 근현종이 이 안료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샤마베이에서의 가공 증거에는 약간씩 다른 광물 조성을 가진 2개의 오크라 조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유물들이 서로 가까운 곳에서 붉게 변한 태적물 위에 놓여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이 안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곳의 여러 석기에서 오크라의 흔적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의 특성상 안료는 가죽을 가공할 때 첨가제로 사용되었거나 손잡이를 돌에 붙일 때 접착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크라가 암벽화나 신체의 그림을 그리는 등 상징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아직 답이 없습니다. 4만 년 전 이곳을 차지했던 고인류는 누구였을까요? 일부 증거는 호모사피엔스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인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인류의 유해는 약 110km 떨어진 더 젊은 지층에서 발견되었고 이 지역의 또 다른 유적인 상동 주구동굴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은 그 당시에도 이 지역을 방문했을 수 있습니다. 5,000년이 넘은 북입니다. 동요크셔에서 발견된 5,000년 된 백악 조각상이 지난 100년간 영국에서 발견된 산사시대 예술품 중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용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유물은
곧 대형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 종류로 알려진 4점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3개의 폴크턴 드럼은 1889년에 북요크셔에서 한 아이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은 스톤헨지에서 약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이후 이 모든 것은 대형 박물관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영국에서 발견된 가장 유명하고 신비로운 고대 유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폴크턴 드럼에 대해서는 비교적 알려진 것이 적지만 버턴 에그니스 마을에서 3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새로운 표본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 새로운 드럼은 2015년에 나란히 묻혀 손을 맞잡고 있던 새 아이의 무덤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맞이 아이의 머리 위에 백악질 구슬과 잘 다듬어진 뼈핀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매장지는 스톤헨지에서 약 3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드럼도 스타일화된 인간 얼굴과 기하학적 무늬로 장식되어 있으며 현지 백악질로 조각되었습니다. 보아하니 실제로 소리를 내는 악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물체도 나머지 3개처럼 하나의 백악질 덩어리에서 조각됐고 내부에 공명 공간이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예술 조각품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으며 함께 묻힌 죽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부적으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구의 목이 잘린 해골들. 영국 버킹엄셔에 있는 로마 시대 정착지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고고학자들은 약 49의 목이 잘린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잘린 머리가 다리 사이 또는 발치에 놓인 채로 무덤에 묻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들이 아마도 처형된 범죄자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은 영국 에일즈버리 근처 플린마스턴에서 고대 로마 도시의 유적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건설될 고속철도 HS2 공사에 앞서 발견된 곳입니다. 이 발굴을 통해 2000년 전 로마 브리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발견 중 연구자들은 생활 건축물의 증거가 남아있는 여러 건물과 상업 및 산업활동에 사용된 다른 건물들을 꼽았습니다. 팀은 또한 1200개가 넘는 동전과 도자기, 식기, 주사위, 방울, 그리고 여러 개의 납추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이 지역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확장된 도로 일부는 마차를 세우고 시장 노점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사용됐을 수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시에 많은 주민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과 다른 군인들이 울체스터 주둔지로 오가며 중요한 중간 기착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마침내 연구자들은 425개 이상의 무덤이 있는 후기 로마 시대의 공동묘지를 발견했는데 이는 버킹엄셔에서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매장된 사람들 중 약 10%는 참수된 상태였으며 그들의 머리는 다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참수된 매전 방식은 로마 문화, 특히 로마 브리튼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드문 경우입니다. 더욱이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의 수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의 머리가 잘렸을까요? 참수형은 로마 법에 의해 허용된 4가지 주요 처형 방법 중 하나였으며 로마 브리튼 전역의 입법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이들 중 일부가 무릎을 꿇은 채로 매우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뒤에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이 무덤들이 다른 무덤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장례용품과 함께 때로는 관에 넣어 묻히기도 하고 묘지의 다른 시신들과 섞여서 매장되기도 합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아마도 영혼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 시신 근처에 머물며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머리를 나머지 시신과 함께 묻고 싶어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그들은 시신이 다시 합쳐져 무덤을 떠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머리가 목에서 멀리 떨어져 놓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고대 이집트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18,000개의 도자기 조각들입니다. 보고학자들은 최근 룩소르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고대 이집트 도시 아트리비스 유적지에서 도자기 파편 컬렉션을 발견했습니다. 이 도자기 조각들 중 많은 부분이 고대 학교에 속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발견은 1900년대 초 데이르 엘메디나 정착지에서 수많은 파편이 발견된 이후 처음입니다. 아트리비스 신전에서 발견된 도자기 파편, 즉 오스트라카는 약 20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일상생활을 보여줍니다. 보고학자들은 또한 대부분의 용기사내를 발견했는데
이는 고대 학교에 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피루스보다 더 저렴했던 오스트라카는 고대의 장보기 목록, 상업 거래 기록 또는 학생들에게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가르치는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속빈 갈대나 막대기에 잉크를 묻혀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각이 발견된 것은 이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영국의 고고학자 플린더스 패트릭 영이 처음으로 이 사원을 발굴했으며 이후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이집트 고대 유물 관리국이 발굴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문서들은 주로 의학과 의료 행위에 관한 것이었고 이 오스트라카들은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트라카들은 주로 다양한 식료품이나 일상용품 목록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쓴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이 번로했던 것처럼 말이죠. 연구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오스트라카는 학교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달의 목록, 숫자, 산수 문제, 문법 연습, 그리고 새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각 글자마다 해당 글자로 시작하는 새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문자에 관해서는 산용 문자, 그리스어, 아랍어, 콥트어를 보면은 다양한 문자와 언어가 발견되어 도시의 다문화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림 문자형 오스트라카도 찾았습니다. 이 조각들에는 전갈과 제비 같은 동물, 사람, 인근 신전의 신들, 그리고 기하학적 도형 등 다양한 형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트리비스는 룩소르 북쪽 약 200km 떨어진 고대 도시입니다. 30헥타르에 달하는 이 고고학 유적지는 아직 완전히 발굴되지 않았으며 신전단지, 마을, 네크로폴리스, 그리고 채석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전단지에는 2개의 신전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아직도 몇 미터의 모래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머리 없는 말과 그 기수입니다. 1400년 전에 머리 없는 말 옆에 묻힌 사람의 유해가 남독일의 도시 크니틀링겐의 고대 묘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말이 주인과 함께 묻히도록 희생된 것은 큰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추정합니다. 머리가 없는 말은 왼쪽 옆으로 누워 있으며 아마도 주인인 전사의 시신 옆에 아주 희귀한 무기와 장신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발견은 몇 주 전에 남부 독일의 도시 크니틀링겐의 오래된 묘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슈트트가르트 지역위원회의 문화재 보호국은 2021년 8월부터 그곳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사람과 그의 말은 현재 프랑스와 중앙 유럽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메로빙거 왕조가 번성하던 시기에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을 분명히 괴롭히는 질문 중 하나는 말의 목이 잘린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 말의 머리를 잘랐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중세 마을에서의 말 매장과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해에는 같은 시기에 속하는 35개의 인간 무덤과 3구의 말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3마리 말이 왼쪽으로 누워 남북 방향을 바라보며 머리는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직 말머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 초기 중세 메로빙거인들은 전사들을 말과 함께 매장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말의 희생과 주인과 함께 매장하는 것이 큰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는데 동의합니다. 생전에 이 사람은 아마도 왕조의 왕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 전사의 시신 옆에 있는 잘 보존된 목이 잘린 말의 해골은 이곳에서 발굴된 110개의 무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른 무덤들에서는 대략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풍부한 무덤 부장품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금 브로치와 함께 묻혔고 일부 남성들은 검, 창, 방패, 화살촉과 같은 무기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곳을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이 기수의 뼈와 치아에 대한 추가 인류학적 연구가 진행되어 사망 당시 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빨대입니다. 전문가 그룹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러시아에서 발견된 약 5,500년 된 8개의 금과 은으로 된 긴 관대 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빨대일 수 있습니다. 이 관들은 맥주를 마시는 데 쓰였던 것으로 보이며 연구자들은 전에 이를 홀로 여겼습니다. 1987년 러시아 마이코프 근처에 쿠르간을 발굴하던 중 고고학자 니콜라이 베셀롭스키는 인간 유해가 들어있는 새 구획의 내용을 분석하다가 길이가 1m가 넘고 끝이 좁고 구멍이 뚫린 8개의 얇은 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관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입고 묻힌 고위 인사의 오른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관들 중 4개는 또한 작은 황금 또는 은으로 된 황소 모양의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약 5,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옮겨져 오늘날까지 그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에 이 관들이 장례 절차에서 사용된 차양을 지지하는 데 쓰였거나 혹은 홀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 그룹은 이제 다른 용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관들은 실제로는 음료를 빨아 마시는 빨대였으며 아마도 공동 용기에서 맥주를 마시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대형 용기는 8명이 쓸 수 있게 7파인트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빨대 중 하나에서 보리알갱이, 곡류의 식물 규산체, 피나무 꽃가루 곡물을 발견해 가설을 입증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마이코프인들이 발효보리를 먹었다 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흥은 1만 3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맥주 양조는 기원전 5천년기와 4천년기에 아시아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빨대 끝에는 금속체가 달려 있었던 점도 중요합니다. 저자들은 이런 구조물이 불순물 걸러내는 데 사용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맥주는 더 걸쭉했고 심지어 침전물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또한 수메르인들의 빨대에서 발견된 것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기원전 3000년기에 고대 수메르인들이 공동용기에서 맥주를 마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침내 지금까지 시베리아에서 사람의 유해와 그의 비늘 갑옷. 약 2500년 전 중국 북서부의 한 남자가 5000개가 넘는 가죽 비늘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고 매장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공적으로 제작된 군사복장은 역사적 문헌에서 매우 드물게 등장합니다. 한 무리의 인류학자들은 트로판 근처 타클라마칸 사막 가장자리에 위치한 고대 중국의 양아이 공동묘지에서 발굴 작업 중에 이루어진 특별한 발견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2003년부터 연구자들은 500개가 넘는 무덤을 분석했으며 기원전 12세기 초부터 거의 14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람이 거주해왔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무덤들 중 하나에는 약 30세 남성의 유해가 여러 유물과 함께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비늘 갑옷을 포함한 이 발견은 매우 희귀합니다. 유사한 갑옷은 기원전 14세기 고대 이집트 투탕카멘 왕 무덤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잘 보존된 예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닉 갑옷이라고 부릅니다. 이 갑옷은 독특한 조끼처럼 생겼으며 빠르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군대의 병사들에게 가볍고 매우 효과적인 다목적 방어복이었습니다. 갑옷을 복원한 결과 5,444개의 작은 가죽 비늘과 140개의 더 큰 비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늘은 수평줄로 배열되어 있었고 절개를 통해 가죽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 박혀있던 식물가시의 방사성 탄소 분석에 따르면 이 갑옷은 기원전 786년부터 착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원전 543년까지 사용되었으며 무게는 약 5kg이었을 것입니다. 조사관은 이 비늘 갑옷이 서아시아 마부, 전차병, 기마병 보호용으로 때때로 착용됐다고 했습니다. 이 갑옷은 주로 몸통 앞, 허벅지, 왼쪽 옆구리, 허리 아래를 보호했습니다. 왼쪽 측면의 보호 덕분에 착용자는 오른손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너비와 높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옷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박물관에 따르면 이것은 기원전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아시리아 군사 장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갑옷의 주인은 아시리아에 복무하던 현지 전사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갑옷을 빼앗은 것일까요? 그는 아시리아인이었을까요? 부카카스 출신으로 투르판에 온 사람이었을까요?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기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모두 답변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